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 포스트는 향후 5년 내 전국의 캐나다 가구의 집배달 우편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캐나다 내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민경진 기자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집배달 서비스가 없어지면서 일반 편지 및 소포 배달이 불편해집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인터넷을 이용한 메일량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메일의 확산과 증가로 개인 간 일반 편지 배달이 크게 줄어들어 왔는데 이제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요금 및 안내문이 인터넷 발송 및 개인 사서함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에서는 고객들에게 이메일 등록을 요구하거나 회사 서버에 고객들의 온라인 사서함을 나눠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기관에 반드시 회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이들을 위한 대체 청구 수단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커뮤니티 우체통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민간 우편 서비스 및 소포 배송 서비스의 이용량이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는 우편 및 배송 서비스의 요금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UPS, FedEx 등 민간 우편 및 배송 서비스의 이용이 더 늘어나면서 이들 회사는 요금을 올릴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내 온라인 쇼핑몰 등의 물품 배송 비용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 쇼핑몰들이 민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입니다. 한편 캐나다 포스트가 관리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동 우체통의 보완과 방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BC주의 밴쿠버서는 최근 2만여 개의 커뮤니티 우체통이 훼손 도난에 이용되었다며 범죄 우번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의 공동 우체통의 도난 취약성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공동 우체통 사용 시 배달 물품들의 도난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현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캐나다 포스트 직원들의 가가호호 방문 서비스에 의해 확인 발견되어 오던 각종 사고와 사건들의 조짐들이 더 은폐되는 사회적 무덤화 현상이 커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망, 빈집의 도둑 침입 현장,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조짐에 대해 사회가 최소한의 방법으로 최초 목격할 수 있는 수단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에서 시작한 폭설이 캐나다 서부 대서양 인근 지역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캐나다 중동부에 15일 눈폭풍이 발생해 일대의 교통혼잡이 빚어졌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 오후부터 남부 온타리오주에 내리기 시작한 폭설이 퀘벡과 대서양 인근 지역들로 확대되면서 지역에 많은 눈과 함께 강풍이 섞인 겨울 추위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캐나다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최고 35cm의 눈이 내리자 기상경보를 발동했습니다.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헬리팩스 등에 위치한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수백 건이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대거 취소됐습니다. 몬트리올 공항 당국에 따르면 캐나다 동부에 도착하기로 했던 항공기 운항 대부분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항공기들의 이착륙에 상당한 지연을 겪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 내 도로 일부는 눈더미가 쌓여 폐쇄되었고 자동차 사고도 잇따랐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력회사 하이드로 퀘벡은 폭설로 퀘벡 일부 지역에 정전이 일어나 주민 수백 명이 이날 오후 늦게까지 불편을 겪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매년 8차례의 정규 회의를 갖는데 이번 회의가 올해 8번째로 마지막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를 감안해 연방준비은행이 그동안 풀었던 자금을 묶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시사 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이번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결정하거나 최소한 언급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규모 매입해 통화 공급량을 늘리는 1차 양적 완화 정책에 돌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양적 규모를 계속 늘려 2012년 이후 매달 85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는 형태로 시중에 자금을 풀어왔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들어 경기 회복세의 조짐이 보이자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모색해왔으나 예상에 비해 고용률과 민간 소비 심리가 못 미치자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1월 미국의 고용 동향은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는 10월보다 20만 3천 명 늘어 당초 예상 18만 5천 명을 넘어서 실업률도 7%에서 10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 판매도 10월보다 0.6% 증가한 0.7%를 기록했고 수입 물가는 10월 마이너스 0.6% 대비 0.1% 상승해 예상치 마이너스 0.3%를 각각 웃돌았습니다. 최근 미 의회가 내년 예산안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한 것도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하는 데 부담을 줄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예상에 따라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주식시장의 상황도 이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펀디먼털이 약한 국가의 경우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대미 달러 환율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세계 자본시장에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감소는 큰 여파를 주게 되기도 하는데 국제 금융자본이 각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이탈하게 하면서 그동안 일시 상승했던 주식, 채권, 선물시장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각국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이미 예견됨에 따라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왔지만 막상 현실화되었을 경우 실물 경제가 보일 피로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의 유출이 가장 큰 근심으로 경제 펀디먼털이 약한 국가는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인한 혼란도 예상됩니다. 아시아와 남미,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충격의 여파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량 국가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를 대비해왔으며 경제 펀디멘털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캐나다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공고히 맺어져 있으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도 캐나다에서 유출된 자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융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캐나다의 오일 자원과 광물 자원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가 유엔의 북극 영해 확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군사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 첨예하게 대립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캐나다가 북극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캐나다가 북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러시아가 군사력을 앞세워 수호에 나선 것입니다. 캐나다가 지난주 유엔 대륙봉 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자국의 영유권 인정 수역을 120만 제곱킬로미터로 확장하겠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2,000배에 가까운 면적으로 북극 얼음 영토 일부도 추가 수역에 포함됐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초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지만 막판에 스티븐 하퍼 총리의 지시로 북극이 포함됐다고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전했습니다. 존 베어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행정부 공무원과 과학자들에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국방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북극해에서의 국익 보호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포했습니다. 푸틴은 군 고위 간부들에게 북극해는 자원 개발과 국방의 핵심 지역이라며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소련 시대에 운영했던 북극해 연안의 군사 기지를 내년 중 재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단의 조치들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하퍼 수상이 지시한 북극 얼음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한 반발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현재 북극 얼음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는 국가는 없습니다.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등 북극해 연합 5개국만이 200캐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받을 뿐입니다. 이를 넘어선 북극해 수역은 공해로 선포되어 있지만 최근 이 공해에 대해 관련국들이 대륙붕이 북극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북극의 영유권을 인정받고 독자적인 해저 개발권도 획득하려 혈안인 상태입니다. 대륙붕이 영토로 인정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바로 지난 6일이 캐나다가 협약 인준을 받은 지 꼭 10년이 되는 날로 캐나다로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캐나다가 확보된 과학적 입증 자료도 없이 급하게 북극 영유권부터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북극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캐나다의 북극 얼음 영토에 대한 주장이 겹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대립이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영유권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는 2001년부터 북극해 영유권 확장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러시아도 유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북극점 바로 옆에 있는 해저의 로모노소프 해령이 유라시아 대륙의 연장 대륙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인정도 거부도 하지 않은 채 추가 조사를 진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10년 만료 시점이 2007년까지 입증 자료를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잠수부가 로모노소프 해령에 러시아 국기를 꽂는 퍼포먼스를 통해 상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추가로 영유권을 주장한 수역에 바로 이 로모노소프 해령도 포함되면서 푸틴이 더욱 붕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그랬듯이 캐나다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입증 자료를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차고 대담한 영토 확장 계획이라며 캐나다를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이유는 바로 자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소라 기자, 캐나다와 러시아의 북극 충돌의 이유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북극해에는 900억 배럴 상당의 석유와 47조 289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발되지 않은 석유의 13%, 천연가스는 30%에 해당하는 양으로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유럽과 아시아, 북미주를 잇는 북극 신항로 역시 매력적인 이익입니다. 러시아가 북극해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도 푸틴이 처음 권력을 쥔 2000년 직후였습니다. 북극은 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에게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대통령이었던 2009년에서 2011년 러시아는 노르웨이와 북극 항로 협정을 맺는 등 북극해 연안국과 주도권을 나눠 갖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푸틴이 복귀한 뒤 북극 야심은 다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하퍼 총리 역시 2006년 집권 이후 북극해 영유권 확장을 소속 보수당의 주요 강령으로 갖고 왔습니다. 침착한 지략가이지만 결단력과 뚝심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하퍼는 이런 노력을 북극 주권 회복이라고 강조했고 캐나다를 북극해 국가라고 불러왔습니다. 또 여름마다 북극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열고 참관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산타클로스는 캐나다 국민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극을 두고 충돌을 예견한 러시아와 캐나다의 두 지도자 모두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 푸틴의 지지율은 61%로 확인됐는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당장 소치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차르로스의 위상회복이 시급한 그에게 북극해에서의 영향력 확장은 평소 포방하던 강한 러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딱 맞는 소재입니다. 하퍼 총리 역시 상원의 세비 유용 스캔들 등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올 7월에는 보수당이 20%대의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자 급하게 개각을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하퍼에게도 북극 영유권 주장은 국면 전환용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의 야만성이 국제사회에서 회자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포 분위기의 겨울 추위,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까지 북한 주민들의 겨울이 더 고달프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국제개발청 니콜라스 도이어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어 대변인은 지난 10월 유엔이 북한 전역에 실시한 농산물 작황 조사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이 긴급 지원 상태는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 조사에는 캐나다 국제개발청 요원들도 참가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여름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 재난 지원 기금으로 미화 약 2만 8천 달러를 캐나다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회계연도에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에 미화 약 700만 달러와 국제아동기금에 약 94만 달러,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에 미화 약 5만 달러를 지원해 모두 약 800만 달러를 기부했었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에는 세계 식량 계획에 100만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식량 지원을 해왔습니다. 도이어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후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이 캐나다에 투자한 자금이 전체 투자금 중 2.3%에 그쳤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캐나다의 투자 정책 변경으로 중국 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가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중국 기업들은 680억 달러 규모의 외국 자산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기업 인수에는 단 2.3%에만 그쳐 중국 기업의 캐나다 진출은 거의 중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1년 동안 중국 기업이 캐나다에 지출한 자금의 규모는 전체 투자금의 29%에 달했으나 해가 바뀌면서 10분의 1도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 기업의 캐나다 투자가 이처럼 막힌 것은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7일 발표한 정책 때문입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당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국유 기업이 캐나다의 오일샌드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간 1조 7,500억 달러에 이르는 캐나다 기업에 대한 인수를 규제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법의 대대적인 변혁이었습니다.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전략적 자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관련 분야 인수도 막았습니다. 이 정책 이후 중국 기업의 캐나다 진출은 입구가 봉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기업이 캐나다 기업을 마지막으로 인수한 것은 하퍼 총리 발표 일주일 뒤 페트라 차이나가 11억 9천만 캐나다 달러의 셰일가스층 지분 49.9%를 인수한 것입니다. 하퍼 총리의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자원은 캐나다에 속해야 한다는 캐나다 오일샌드 기업들은 하퍼의 정책을 건설적 민족주의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중국기업위원회 등은 이 조치가 캐나다의 투자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올 들어 3분기 말까지 석유가스 분야 인수합병 규모가 105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약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광산회사 BHP 빌리턴이 2010년 사스카첸주의 포타시코프를 인수하려던 계획 역시 거부되었는데 이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급락하는 등 캐나다 경제계가 치루었던 비용도 상당했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급변해 하퍼 총리가 현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정책을 고수할 뜻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 등 3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교역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와 같은 1.9%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한 데다 11월까지 월 평균 일자리 창출도 미진하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정책을 수정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정보 서비스는 일요일 오전 9시 11분에 밴쿠버 섬 서쪽 토피노로부터 124km 떨어진 지점에 4.7리히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진에 따른 내륙 지역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일 및 기타 지진의 여타 활동은 캐나다 해안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주 정부는 매일 지진의 정보를 받고 있지만 거의 무시할 수준의 것이나 이번 지진은 기록이 필요한 정도의 지진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BC주 서부 해안은 태평양 동부 지진 활동의 주요 지대인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4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맑은 모양의 지진대를 연결하고 있어 지진 위험도가 높은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옛 소련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달 착륙에 성공한 중국 탐사선 창어 3호와 착륙선과 분리된 탐사차 옥토키는 15일 오후 서로 사진을 성공적으로 촬영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 항공우주센터에 사진을 송신하는 등 창어 3호 임무가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중국 우주항공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메가 밀리언 복권이 13일 추첨에서 또다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금이 4억 2,500만 달러였던 메가 밀리언은 이날까지 20일의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상금액이 5억 5천만 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추첨일까지 메가 밀리언 복권 상금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전역에 불고 있는 메가 복권 열풍에 따라 매출액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 상금액은 2012년 3월 기록한 6억 5,600만 달러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미국 IT 업체들이 꼽은 가장 위협적인 경쟁 상대로 7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개 IT 기업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 연간 실적 보고서의 리스크 요인 또는 경쟁자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블룸버그가 16일 밝혔습니다.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 중 미국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 1위에는 IBM이 이름을 올렸으며 2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HP, 4위는 오라클, 5위는 애플과 구글이 차지했습니다. 델과 인텔은 공동 8위에 올랐으며 10위는 시스코와 아마존이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야주 행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화제가 된 행사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백베이에서 자선 달리기 행사인 산타 스피드런이 열려 참가자들이 다양한 복장으로 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14일 산타콘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타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낮부터 술집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즐기는 행사입니다. 산타클로스를 비롯하여 요정, 펭귄 등 다양한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뉴욕 시내를 누비며 다음 주 바쁜 크리스마스 전에 신나게 즐겼다고 합니다. 15일 오후에 끝난 칠레 대선에서 여성인 바첼레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남미 대륙의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로써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국가명 앞글자를 딴 ABC 3국으로 불리는 남미 주요 세 나라에서 모두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새 정상은 모두 실용주의를 앞세운 중도 좌파를 표방한다는 정치적 성향까지 닮았습니다. 사실상 남미를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들인 세 나라의 여성 정상들이 라이벌이자 협력자로서 미국과의 협력 문제 등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미지뉴스입니다. 남가주 한인사회의 산삼대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LA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LA 지역에는 천종 산삼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며 산삼 전문 판매업소만 1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삼 취급업소와 한의원 등을 합치면 산삼 판매업소는 30여 개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산삼 전문업소의 급증 이유는 미국 산삼 원산지와 판매처에 관한 정보가 널리 퍼졌고 비교적 소자본으로 손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마진율은 높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약 3년 전만 해도 파운드당 2,000에서 3,000달러에 달하던 산삼은 평균 1,00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린아이 손가락 굵기의 산삼은 현재 10에서 15뿌리가 150달러 전후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만 달러를 호가하던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된 산삼도 몇천 달러 선에서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수만 달러를 호가하던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된 산삼도 몇천 달러 선에서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대 광고, 상호 비방, 가짜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서로 천종 산삼 전문점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타업소 제품에 대해 장내삼일 가능성이 크다거나 그렇게 많은 양을 직접 채취할 수 없다는 비방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의 한 산삼 도매업자는 에팔레치아 산맥을 중심으로 동북지역과 북부지역에는 상상 이상의 많은 산삼이 자라고 있다면서 현재 한인사회에서 팔리고 있는 산삼은 대부분 진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도매업자의 이야기입니다. 뉴욕 시립대 버루칼리지 신입생인 19세 중국계 남학생이 아시안 학생클럽의 신고식 중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중앙일보에 따르면 숨진 학생은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 사는 천시엔 덩으로 사건은 지난 8일 신고식이 열렸던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 지역 턴카노크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시안 학생 클럽인 파이델타 사이 회원 30여 명은 집 주변 야외에서 덩을 포함한 다른 신입생 3명과 함께 신고식을 치루었다고 지역의 몰로 카운티 검찰이 밝혔습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신고식은 선배의 폭행에 가까운 게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덩은 신고식 도중 그의 진로를 막기 위한 선배들의 반복된 폭행으로 여러 차례 바닥에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덩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911에 신고하지 않고 집 안으로 옮긴 뒤 한동안 상태를 살폈다고 합니다. 결국 덩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30마일 떨어진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형사처벌 대상자를 결정해 기소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이 사랑의 점퍼 전달식에 참석하여 한인들의 봉사활동을 격려했다고 시카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은 14일 신안부 44가의 데이비스 스퀘어 파크에서 열린 사랑의 점퍼 전달식에 참석해 한인 및 지역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이날 한미 우호 네트워크는 겨울용 방한 점퍼 1000벌을 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 시카고 지역에서 선정된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각각 장학금 $500를 전달했습니다. 이메뉴엘 시장은 장학증서를 직접 전한 뒤 연말을 맞아 한인들이 주민들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며 시카고 한인사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행사가 점차 확대될 계획이라 들었다며 시장으로서 지원할 것이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중앙일보가 특별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상일 총영사를 비롯해 리차드 멜 전 시의원과 데보라 멜, 티모시 컬러튼 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미국 콜로라도주의 센테니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고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아라파우 카운티 보안관 오피스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쯤 아라파우 고교 내 카페테리아에서 이 학교 학생인 것으로 밝혀진 한 남학생이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현장에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교사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교사가 도망치자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학생들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라파우 고교는 지난 1999년 4월 13명의 사망자를 낸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데다 지난해 12명의 사망자를 낸 오로라시 센츄리 16 극장에서도 가까워 이 일대의 시민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레이슨 로빈슨 보안관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사망한 가해자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